아줌마 신분증 위조한 거예요? 큰일 나고 싶어요. 위병소 초소에서 한 어린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강민경은 당황해 말을 더듬었죠. 여긴 통제구역이라 아무나 출입 못합니다. 돌아가세요. 30년간 몸 바친 조직에서 존재를 부정당한 강민경. 그 순간 부대 안쪽에서 피투성이의 아들이 실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진 아무도 몰랐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이 여자가 불과 1년 전까지 이 부대를 호령했던 전직 사단장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실려 나오고 있는 이 남자와 눈앞에 있는 여자로 인해 이 부대가 어떻게 뒤집어질지 말이죠. 모든 것은 바로 이 문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소파인가요? 아니면 침대?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6시. 강민경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3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죠.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육사 출신 30년 군 생활 끝에 1년 전 예편한 전직 사단장이었습니다. 지금은 군단 정책자문위원으로 한 달에 2~3번 부대 회의에 참석했어요. 서재 한켠에는 아직도 정복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계급장이 제거된 그 정복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벗어놓았지만 완전히 벗지는 못한 그 무게가 여전히 어깨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 예편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부하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배웅해줬던 그날은요. 사단장님, 계속 계셔야죠. 저희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강민경은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거든요. 지훈이. 얼마 전 중위로 진급한 그 애는 같은 군단 예하부대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죠. 엄마 따라 잘 풀리겠다. 사단장 아들이면 승승장구하겠네. 군대에서 특별 대우 받겠어. 하지만 강민경의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발 무사히만 나와다오. 커피잔을 들어 올리는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지훈이는 사실 군인이 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책을 좋아하고 조용히 고시 준비하던 성실한 아이였거든요. 강민경은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지훈이가 대학교 3학년 때였죠. 그 애가 책상에 앉아 공무원 시험 교재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엄마, 나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공무원 말고 다른 생각은 없니? 다른 건 뭐요? 강민경은 그때 왜 그랬을까요? 지훈아, 하지만 너도 알잖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지훈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설마. 내 할아버지도 군인이셨고 엄마도 이 길을 걸었잖아. 그때 강민경의 목소리에는 은연중 강요가 섞여 있었습니다. 군인 가문의 자부심이라는 이름으로요? 하지만 엄마, 제가 원하는 건? 지훈아, 한 번만 생각해봐. 군 간부가 되면 안정적이고. 내가 그 길로 몰아갔구나.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때 얼마 후 지훈이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가 기억났어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죠. 엄마, 나는 아무래도 여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냥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요. 지훈아, 처음엔 다 그래? 적응하면 괜찮을 거야. 그때 강민경은 왜 그의 진짜 마음을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군인이라는 자부심이 엄마라는 마음보다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강민경은 딱 하나만 달았습니다.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만 나와다오. 엄마의 그림자 때문에 입은 군복이었으니까요. 강민경의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이 막혔습니다. 이번 주에 지훈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주말마다 안부 전화를 했는데 말이죠. 강민경은 불안해서 직접 면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뭐 해 먹고 싶은 거 있어? 며칠 전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어요.
강민경은 평소 지훈이가 좋아하던 것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닭강정, 김치볶음밥까지. 이렇게 많이 가져가도 될까? 스테인리스 도시락통 4개가 가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군부대는 집에서 차로 40분 거리였어요. 강민경은 운전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괜찮겠지? 그냥 바빠서 연락 못한 거겠지?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어요. 군부대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다란 철조망과 경계초소가 보였죠. 면회 신청하러 왔습니다. 초병이 강민경을 위아래로 살펴봤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어린 병사였어요. 관련자 등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강민경입니다. 강지훈 중위 어머니고요. 초병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키보드를 몇 번 더 두드려 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등록된 관련자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확인해 주세요. 강민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군 출신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군단에서 사단장을 지냈어요. 초병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며 냉소적인 미소가 입꼬리에 번졌죠. 그렇다면 군번 확인해 드릴게요. 강민경이 자신의 군번을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30년간 수천 번 말했던 숫자였거든요. 초병이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말씀하신 군번이 시스템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강민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스템 오류 아닌가요? 아니요. 제대로 조회했는데 해당 군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입 승인 불가합니다. 초병은 이제 노골적으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위조 신분증 가지고 장난하시면 곤란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요즘 별의별 사람이 다 와서 거짓말하거든요. 강민경의 등골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30년 바친 조직에서 자신의 존재가 지워져 있다니?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 기록을 삭제한 겁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정말 이 군단 사단장 출신이라고요. 강민경이 초소에서 소리치며 항의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삐삐. 구급차가 부대 안쪽에서 급히 달려나오고 있었습니다. 강민경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구급차 뒤쪽으로 향했어요. 뒷문이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거든요. 들것 위에 누워있는 병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붉은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고 왼쪽 팔은 이상하게 꺾여 있었어요. 군복도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강민경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설마. 아니에요. 절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구급차를 보니 확신이 섰습니다. 지훈아. 들것 위의 병사는 분명 제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강민경은 구급차를 향해 뛰어갔어요. 지훈아, 지훈아.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지만 지훈이의 눈이 강민경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강민경은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이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그 눈빛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맞았어. 정말 맞았어. 강민경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죠. 군의관이 다급하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네,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됐나요? 훈련 중 낙상 사고입니다.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이에요. 하지만 지훈이의 상처는 단순한 낙상으로 보기에는 너무 심했습니다. 머리 상처만 해도 몇 군데나 되었고 팔골절도 명백했어요. 이게 정말 훈련 중 사고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 병원 응급실.
지훈이가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 강민경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지훈이 침대 옆에는 간호장교가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감시하듯이 말이죠. 간호장교님, 왜 계속 여기 계신가요? 환자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말투와 표정이 뭔가 어색했어요. 부대 간부들도 몇 명 와 있었습니다. 중대장으로 보이는 사람과 다른 장교들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강민경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없이 서로 속삭이기만 했어요. 강민경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확히 어떻게 다친 건가요? 머리 외상과 왼쪽 팔 골절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상처가 꽤 심해 보이는데 정말 넘어진 거 맞나요? 의사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건 저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고요. CCTV는 확인해 봤나요? 간호장교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만 백업 오류가 있었습니다. 강민경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하필 그 시간만 오류가 났다고요? 네, 불행히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의도적이었습니다. 진료 기록을 요청했더니 더욱 기가 막혔어요. 경미한 타박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머리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팔이 골절됐는데 경미한 타박상이라니요. 이 기록이 맞나요? 네, 의 담당 의무관이 작성한 겁니다. 무언가 조작되고 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감추려는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대체 무엇을 감추려는 걸까요? 강민경은 급히 군단 정보과에 있는 후배 박중영에게 연락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준서야, 나야. 선배.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 혹시 지금 시간 돼? 네, 말씀하세요. 내 군번 기록 좀 확인해 줄 수 있을까? 선배 군번이요?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강민경이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박중영은 즉시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잠깐만요. 조회해 볼게요.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선배. 뭐라고 나와? 이상해요. 선배 군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뭐라고? 강민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이요? 사단장급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영구 보존되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선배 데이터만 공란 처리가 되어 있어요. 박중영의 목소리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건 시스템 오류가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겁니다. 그런 게 가능해?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특정 권한이 있으면 가능해요. 강민경의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30년 군 생활에 모든 기록이 사라졌다니요. 준서야, 이거 복구 가능해? 시도해 볼게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선배,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 이런 조작은 고위급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박중영의 말이 강민경을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강민경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왜 자신의 기록을 지웠을까요? 그리고 지훈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두 사건이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요? 누군가 강민경을 무력화시키려 했던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훈이 사건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강민경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누군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요. 이 막 진실을 향한 추적. 다음 날 오후, 지훈이가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강민경이 병상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훈아, 기분이 어때? 어지러워요, 엄마. 지훈이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아픈 데는 없고? 팔이 좀 아파요. 강민경이 지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지훈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표정만 봐도 말하기 힘든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엄마, 그게요. 지훈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최영준 대위가 저한테 자꾸 이상한 일을 시켰어요. 어떤 일? 사적 지시요. 개인 심부름이랑 위험한 훈련에 안전 장비 없이 참여하라고. 강민경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저는 거부했어요. 그런 건 부당하다고 말했죠. 잘했어. 그랬더니 최영준 대위가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사단장 아들이라서 유세하냐고 했어요. 뭐라고? 강민경의 혈압이 순간 치솟았습니다. 사단장 출신이면 뭐가 다르냐고. 지금은 그냥 민간인 아들일 뿐이라고. 그 자식이. 엄마 욕하지 마세요. 아니야, 지훈아. 그런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 한번 사단장 아들 군기 잡아보자고 했어요. 강민경의 온몸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괴롭힘이 시작됐나? 네, 매일매일이었어요. 지훈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대체 우리 아들이 어떤 괴롭힘을 당했을까요? 강민경은 부대의 사고 관련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말이죠. 며칠 후 서류가 도착했어요. 사고 진술서를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지훈 중위가 상위관 명령 불이행 후 단독 행동하다 추락함. 훈련 중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본인 과실. 목격자 3명 확인. 증인으로 병사 3명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진술 내용이 너무 일관적이었어요. 마치 미리 짜고 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강민경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강지훈 중위 어머니세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는데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그날 사건을 목격한 병사입니다. 강민경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요.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중위님이 맞으셨어요. 뭐라고요? 진술서에 나온 내용은 거짓말이에요. 강민경이 일어서서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최영준 대위가 중위님을 계단으로 끌고 가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계속 말해보세요.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계단에서 밀쳤어요. 강민경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걸 보고도 아무도 말린 사람이 없었나요? 모두 무서워서 못했어요. 그럼 당신은 왜 지금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이에요. 하지만요.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저도 말하면 끝장나요. 똑같이 당할 거거든요. 이름 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진술서는 완전히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따로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오전, 강민경은 곧바로 군단 사령부로 향했습니다. 정문을 지날 때 경비병이 그녀를 알아봤어요. 강민경 전 사단장님 아니세요? 맞아요. 들어가시죠. 참모장실로 직행했습니다. 오준혁 준장은 강민경의 직속 후배였어요. 선배,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준혁아,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 강민경이 지훈이 사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 준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선배, 그건 부대 내부 사안인데요. 내부 사안이라고? 내 아들이 맞았다고. 하지만 공식 보고서에는 사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보고서가 조작된 거야? 강민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선배,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제대로 조사해 달라는 거야?
오 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강민경 씨라고? 사단장 출신이라고 해도 지금은 민간인입니다. 강민경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30년 바친 조직이 이런 식으로 나와? 부대 내부 질서가 우선이에요. 함부로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직접 알아보겠어. 선배, 경고드립니다. 함부로 개입하지 마세요. 아니면 징계받을 수 있어요. 강민경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냉소적인 웃음이었죠. 징계. 나한테 징계를 준다고? 선배도 이제 민간인이잖아요. 30년 바친 조직이 자신을 완전히 잘라냈습니다. 재미있네. 정말. 강민경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 방식대로 하겠어. 조직은 정의보다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강민경도 방법을 바꿔야 했어요. 강민경이 병원 로비에서 지훈이 면회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젊은 여자 장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키는 작고 얼굴은 동그스름했는데 표정이 매우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강지훈 중위 어머니세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한소희 소희입니다. 그녀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말했어요. 지훈 선배와 같은 중대에 있어요. 한소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하면서 얘기할까요? 무슨 얘기요? 지훈 선배에 관한 얘기요. 강민경과 한소희는 병원 1층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소희가 가방에서 조그만 수첩을 꺼냈어요. 사실은요. 주미님이 일기를 쓰셨어요. 일기요. 네. 부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하셨더라고요. 한소희가 수첩을 강민경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어떻게 갖고 있는 거예요? 선배가 병원에 실려가기 전에 저한테 맡기셨어요. 강민경이 일기장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지훈이의 단정한 글씨가 나타났어요. 6월 10일. 오늘 최영준 대위가 나에게 사적 업무를 지시했다. 거부했더니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강민경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사단장 아들이면 뭐가 다르냐고 했다. 지금은 그냥 병사일 뿐이라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6월 15일 또 맞았다. 이번엔 화장실로 끌고 가서 발로 찼다. 6월 20일 계단에서 밀쳐서 굴렀다. 일어나려고 하니까 계속 밟았다. 아들이 겪은 지옥이 하루하루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주는 거예요? 지훈 선배가 말씀하셨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께 이걸 전해달라고. 한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강민경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날 밤 강민경의 이메일함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진실을 알리는 자라고 되어 있었어요. 익명 계정이었습니다. 제목, 지훈이 사건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강민경이 긴장하며 메일을 열었습니다. 강지훈 중위 어머니님께 저는 그날 사건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 보세요.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파일명, 사고 당시 무전기 녹음. mp3, 강민경이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어요. 그러더니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위가 명령 불이행 중 추락했다고 보고하겠습니다. 최영준 대위의 목소리였어요. 아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중대장으로 추정되는. 그럼 어떻게 하죠? 본인 과실로 맞춰. 안전수칙 위반이라고 해. 하지만 실제로는?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 부대 이미지 생각해봐. 강민경의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어요. CCTV는 어떻게 하죠?
그 시간대만 삭제해버려. 백업 오류라고 하고. 진술서는요. 병사들한테 미리 말해놔. 입 맞춰서 진술하라고. 조작된 보고, 날조된 진실. 퍼즐이 모두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군단 정기간부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강민경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폭로하는 날 말이죠. 1년 만에 정복을 다시 꺼냈습니다. 옷장 깊숙이 보관해두던 그 정복을요. 손으로 만져보니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어요. 계급장이 제거된 자리가 허전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정복을 차려입었습니다. 단추를 하나씩 채우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어깨가 저절로 펴지고 등이 곧게 섰습니다. 예전에 사단장 강민경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 정복을 입는 거였습니다.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게. 가방에는 모든 증거들이 들어 있었어요. 지훈이의 일기장, 무전기 녹음 파일, 위조된 진술서, 그리고 군적 관련 자료까지.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집을 나서기 전에 지훈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훈아, 엄마야. 엄마, 오늘이에요? 응, 오늘 모든 걸 끝낼 거야. 엄마, 정말 괜찮으실 거예요? 지훈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괜찮아. 엄마를 믿어. 네, 조심하세요. 지훈아, 엄마가 자랑스럽지? 당연하죠.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엄마예요.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 시간은 없었어요. 차에 올라타고 군단 사령부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정말 이게 최선일까? 의심과 불안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의 상처투성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일기장에 적힌 그 처절한 기록들도요. 아니야. 반드시 해야 해. 마음을 다시 다잡았습니다. 군단 사령부 앞에 도착했습니다. 30년간 수도 없이 왔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감회가 달랐습니다. 경비병이 강민경을 보고 놀랐어요. 강민경 전 사단장님 아니세요? 맞아요. 오늘 회의에 참석하세요? 그래. 강민경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고마워요. 경비병이 경례를 했습니다. 30년 전 이 문을 처음 들어왔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었는데 지금은 정의를 위해 돌아왔습니다. 회의장으로 가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길을 걷는구나. 오늘 이후에는 다시는 이 건물에 올 일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후배들이 인사했습니다. 사단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지만 강민경은 담담했어요. 이제 그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회의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손을 문손잡이에 올렸습니다. 그때 한 소이소이가 복도 끝에서 나타났어요. 멀리서 강민경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원하는 눈빛이었어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용기가 생겼습니다. 문을 열고 회의장에 들어갔어요. 안에는 군단 주요 간부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군단장, 참모장, 각 사단장들, 그리고 문제의 중대장과 최영준 대위까지. 모든 눈길이 강민경에게 집중됐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민경 전 사단장입니다. 강민경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떨림없이 분명하고 당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는 놀라워했고 어떤 이는 당황했어요. 최영준 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늘은 군단 자문이 아닌 한중희의 어머니로 왔습니다. 강민경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군단장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강민경 전 사단장, 지금 무슨...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강민경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첫 번째, 군번 삭제 내역입니다. 첫 번째 서류를 올렸습니다. 두 번째, 지훈이의 일기장입니다. 두 번째 증거를 올렸어요. 세 번째, 사고 당시 무전기 녹음 파일입니다. 세 번째 증거까지 올렸습니다. 네 번째, 위조된 진술서 원본입니다. 마지막 증거도 올렸어요. 회의장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강민경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잠시 멈춘 후 더욱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조직적 은폐와 조작입니다. 그 말이 회의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때 회의장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한소희 소희였어요. 중위님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소희에게 집중됐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불법 명령에 침묵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중대장이 화를 냈습니다. 소희,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한소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한소희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훈 선배는 매일 폭행당했습니다. 사적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요? 회의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CCTV 삭제도, 진술서 조작도 모두 최영준 대위가 지시했습니다. 한소희의 증언이 계속 이어졌어요. 저도 목격했습니다. 계단에서 밀치는 것도, 화장실에서 폭행하는 것도. 최영준 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지? 군단장이 물었어요. 무서웠습니다. 저도 똑같이 당할까봐 한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준 대위가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교육을 위해서였습니다. 교육이라고. 강민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새끼가 자존심 상하게 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어차피 엄마 백 믿고 설치는 거잖아요. 최영준이 더욱 흥분했어요. 사단장 아들이면 뭐가 달라요? 결국 똑같은 병사인데. 그 순간 강민경이 지훈이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6월 15일 최영준 대위가 나를 화장실로 끌고 가서 발로 찼다. 최영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6월 23일 오늘은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너는 특별 대우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7월 2일 계단에서 밀쳐서 굴렸다. 일어나지 못하게 계속 발로 찼다. 일기 내용이 하나씩 낭독되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7월 10일 쓰러진 나를 30분간 방치했다. 누가 구해주러 오면 너도 똑같이 당한다고 협박했다. 7월 15일 오늘도 맞았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까? 모든 기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최영준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이게 당신이 말하는 교육입니까? 강민경이 일기장을 닫으며 물었습니다. 최영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침묵. 정의의 실현. 군단장이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최영준 대위. 예. 최영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즉시 헌병대에 인계한다.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문제의 군단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군단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군사법원에 송치하여 엄정 수사하도록 하겠다. 중대장도 벌벌 떨고 있었어요. 중대장도 마찬가지다. 군단장님. 저는 사건 은폐를 지시한 책임이 있다. 즉시 보직 해임한다. 중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인사과 하사도 징계 조치한다. CCTV 조작과 문서 위조에 가담했다. 조직이 드디어 침묵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강민경 전 사단장. 군단장이 강민경을 바라봤어요. 내일 군단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하겠습니다. 특별수사관이라고요? 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해 주십시오. 비슷한 일이 또 없는지 전수조사하겠습니다. 강민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가 늦었지만 드디어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긴급 속보, 군 간부 집단 폭행 사건, 검찰 수사 착수. 전직 사단장 어머니가 폭로한 군 내부 은폐 시도. 군단 전체 윤리 감사 실시 결정. 뉴스가 연달아 터졌어요. 인터넷에는 시민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군대 수준인가? 사단장 출신도 아들 하나 못 지키는 현실. 정말 용기 있는 어머니다. 군대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여론이 들끓었어요. 군단장은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 기강을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또 있는지 전면 조사하겠습니다. 가해자들은 군사법원에서 엄중 처벌받을 것입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건이 집중 조명됐어요. 국방부 장관이 직접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군 조직 전체를 혁신하겠습니다. 강민경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이건 단순히 아들 하나 구한 게 아닙니다. 군 조직 전체의 얼굴을 바꾸는 일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일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점차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강민경이 병실에 들어가자 지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뉴스 봤어요. 응. 어땠어? 나 때문에 이런 큰 싸움까지 하게 해서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강민경이 지훈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널 그 길로 떠밀었잖아. 그게 아니에요, 엄마. 지훈이의 눈이 예전보다 맑아져 있었어요. 제가 군인이 된 건 엄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지훈아. 이제야 깨달았는데 저도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강민경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서 불의에 침묵할 수 없었나 보다. 이제야 제대로 된 군대가 될 것 같아요.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라도 엄마가 지켜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지훈아,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끝까지 침묵하지 않았던 그 용기가요. 며칠 후 주요 언론사에서 강민경에게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한 방송국과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전직 사단장께서 조직에 반기를 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강민경이 잠시 생각하고 답했어요. 조직에 반기를 든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거죠. 하지만 같은 군 출신으로서 부담스럽지 않으셨나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강민경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전직 사단장이기 전에 지훈이 엄마니까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군 인권 개선을 위해 계속 활동할 예정입니다. 비슷한 피해자가 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도와드릴 겁니다. 누구든지요. 인터뷰 영상이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진짜 멋있는 어머니? 조직보다 정의를 택한 용기. 이런 분이 진짜 군인 정신 아닌가? 우리도 이런 용기를 가져야겠다.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시민들이 강민경을 적극 지지하고 있었어요. 다른 피해 가족들도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지훈이가 퇴원했습니다. 부대로 복귀하는 날이었어요. 강민경이 지훈이를 배웅해줬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초소에서 한 병사가 지훈이를 보고 격려했습니다. 주미님, 응. 진짜 존경합니다. 지훈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요. 아, 그래. 주미님 덕분에 부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른 병사도 다가왔습니다. 이제 부당한 일 당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센터도 새로 생겼고요. 그제야 지훈이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소희 소희도 반갑게 맞이했어요. 선배, 돌아오셨네요. 소희야, 정말 고마웠어. 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덕분에 모든 게 바뀌었어. 우리 함께 바꾼 거죠? 부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합리한 명령은 없었어요.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강민경은 부대를 떠나며 지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군인이 되는구나. 정의는 시끄럽고 불편하고 때로는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외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었어요. 그 누군가가 되기로 했습니다. 나는 한 명의 어머니였으니까요. 6개월 후 강민경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국방부에서 직접 연락이 온 거였어요. 군 인권 옴부즈만으로 활동해주세요. 제가요. 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강민경이 한참 고민했습니다. 다시 군복을 입는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지훈이가 등을 떠밀어줬어요. 엄마, 해보세요. 그래. 엄마가 바꾼 건 우리 부대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니? 다른 아들, 딸들도 지켜줄 수 있잖아요. 강민경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해볼까? 네, 엄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강민경의 두 번째 군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을 군인으로 만드는 엄마가 아니라 모든 군인의 인권을 지키는 어머니로서 말이죠. 첫 출근 날 강민경은 새로운 사무실에 앉아 다짐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권위든 부당함 앞에서는 절대 침묵하지 않겠다. 그것이 진짜 군인 정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1년 후 강민경의 사무실에는 감사 편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 아들이 안전하게 군 생활하고 있어요. 이제 군대가 정말 달라졌어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훈이도 이제 대위로 진급해서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었어요. 부당한 일을 당하는 후배가 있으면 제일 먼저 나서서 도와줬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그 용기로요. 한소희도 중위로 진급해서 인권 담당관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선배, 우리가 바꾼 거 맞죠? 그럼 우리가 함께 해낸 거야? 어느 날 저녁 강민경과 지훈이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후회 안 해요? 뭘? 이렇게 힘든 일 하는 거요? 강민경이 지훈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혀 후회 안 해, 정말요? 응, 오히려 보람 있어? 어떤 점이요? 너처럼 정의로운 군인들이 늘어나는 걸 보는 거지?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엄마 자랑스러워요. 나도 너 자랑스럽다. 그날 밤 강민경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한 명의 군인을 지켜냈다. 그 한 명이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라는 걸 생각하니 뿌듯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당신도 만약 부당함을 목격한다면 침묵하지 마세요. 정의는 불편하고 어렵지만 반드시 외쳐야 할 목소리니까요. 작은 용기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강민경과 지훈이의 이야기처럼 말이에요.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정의롭고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면서요.
당신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정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있으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드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야, 이게 누구야? 너 정태하 맞지? 그 순간 태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얼굴과 목소리를 듣자마자 과거의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맞네. 우리 태하네. 우리 예전에 참 재밌게 놀았는데. 얘야, 반갑다. 박준서는 해맑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어딘가 조롱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태하를 반가운 지인이 아닌 자신의 새로운 장난감처럼 여기는 눈치였죠. 5년 전처럼 그를 마음껏 조종하고 괴롭힐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노골적인 우월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수상할 만큼 주변 평판이 좋은 박준서 중사, 그에게 숨겨진 진실을. 그리고 박준서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다시 만난 이등병 정태하가 5년 전에 무력했던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눈빛 속에 이미 복수를 위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그 통쾌한 복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소파인가요? 아니면 침대?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6시. 기상 나팔 소리가 생활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태하는 평소처럼 조용히 일어나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입대한 지 벌써 2달. 처음엔 낯설었던 군 생활도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죠. 태하도 빨리 일어나네. 동기인 서민수가 하품을 하며 다가왔습니다. 습관이야. 태하는 짧게 대답하며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항상 궁금해했죠. 같은 나이인데도 태하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성숙함을. 세수를 마친 태하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단단해진 얼굴, 그리고 조금은 평온해진 눈빛. 그렇게 생각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집합. 생활관 복도에 낯선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단순히 낯설지만은 않았습니다. 태하의 온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설마.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반갑다. 중사 박준서다. 그 얼굴, 그 목소리, 그 미소. 모든 것이 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태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준서는 신병들을 하나씩 바라보다가 태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거 누구야? 박준서가 태하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정태하 맞지? 태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메마른 것 같았죠? 맞구나. 우리 태하네. 박준서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우린 예전에 참 재밌게 놀았지? 그 한마디에 태하의 뇌리에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5년 전 고등학교, 복도에 혼자 서 있던 자신, 찢어진 시험지, 엎어진 도시락, 그리고 무력했던 자신. 기억 안 나? 우리 엄청 친했는데? 박준서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태하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그래, 반갑다. 박준서는 태하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 손길이 태하에게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태하의 머릿속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수많은 부대가 있는데 하필 같은 곳에 배치된 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자, 그럼 인사는 이 정도 하고 오늘 일정 말할게. 박준서는 다시 교관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 담당 부사관이야. 잘 부탁해. 다른 신병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태아만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태아의 표정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왜 저렇게 굳어있지?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준서는 다른 신병들에게는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태하에게만은 달랐습니다. 정태하, 뭐해? 빨리 안 해. 정태하, 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계속해서 태하에게만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태하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반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 태하는 혼자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얘야, 너 박중산이 알아? 분명히 아는 사이 같은데? 태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예전에 봤던 것 같아서. 그래. 근데 왜 그렇게 굳어 있어? 별거 아니야. 하지만 태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훈련 시간. 박준서는 태하를 따로 불렀습니다. 얘야, 태하야. 태하가 다가갔습니다. 우리 진짜 오랜만이지. 박준서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근데 말이야. 군대에서는 계급이 중요해. 알지.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자. 그 친하게라는 말의 의미를 태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태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왜 하필 여기서? 5년 동안 잊으려고 노력했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날들이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민수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얘야, 진짜 괜찮아. 응. 하지만 태하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태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해야 해. 5년 전에 무력한 고등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성인이고 법을 공부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삼촌이 사단장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최후의 카드였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태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당하지 않겠어. 하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박준서는 이제 계급도 있고 부대 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자신은 그저 이등병일 뿐이었죠. 태하의 눈에 결심이 섰습니다.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박준서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자신이 그를 끝장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태하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날부터 태하의 군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준서는 교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친근한 선배처럼 행동했습니다. 우리 태하 진짜 똑똑해. 서울대 나왔거든. 공부는 잘하는데 좀 소심한 편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태하를 미묘하게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둘만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얘야, 태하야, 이거 좀 해줘. 자신의 개인적인 일들을 태하에게 떠넘겼습니다. 태하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계급 사회에서 상급자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너 예전부터 이런 거 잘했잖아. 기억 안 나? 박준서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태하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5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봄이었습니다. 태하는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성적은 상위권이었지만 존재감은 거의 없었죠. 그런 태하를 박준서 무리가 눈여겨보기 시작한 것은 중간고사 이후였습니다. 얘야, 안경. 박준서가 태하를 불렀습니다. 숙제 좀 보여줘. 처음에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숙제를 보여달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얘야, 내 준비물 좀 가져와.
점점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태하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뭐? 싫다고. 한 번 거절했을 때 박준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너 나 무시하는 거야? 그날 이후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복도에서 일부러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도시락을 엎어버렸습니다. 숙제를 찢어버렸습니다. 이거 왜 이래? 미안. 항상 장난인 척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애들끼리 장난치는 거 아니냐며 넘겼습니다. 태하는 혼자였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학교 가기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학만 가면 된다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정태하, 여기 와봐. 박준서의 목소리에 태하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뭐 하고 있어? 딴 생각. 아니요. 그래. 그럼 이거 좀 정리해줘. 박준서는 자신의 개인 물품들을 태하 앞에 쌓아 놓았습니다. 다른 신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습니다. 제 할 일도 있는데요. 태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간 박준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 너 지금 나한테 대든다고? 생활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태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선임이 시키는 걸 왜 못하겠다는 거야? 태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말하면 상황이 나빠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태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준서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래야지. 우리 태하 착하네. 다른 신병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쓰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자신들도 신병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만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뭔가 이상해. 박준서가 태하에게만 유독 많은 일을 시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태하의 반응도 이상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태하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 박중사님이랑 진짜 어떤 사이야? 그냥 아는 사이. 아는 사이라고 하기엔 뭔가 이상해. 태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훌륭한 부사관으로 인정받는 박준서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게다가 예전 학교 이야기까지 하면 더욱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더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정말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박준서의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당직을 설 때면 자신은 편히 쉬면서 태하에게만 모든 일을 떠넘겼습니다. 태하야, 내가 좀 쉬어야겠어. 너 혼자 해도 되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실수라도 하면 모든 책임이 태하에게 돌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했어? 제대로 안 가르쳐 줬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자신이 잘못 가르친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었습니다. 태하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군 생활은 아직 20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태하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준서가 당직실에서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 달은 언제 줄 거냐? 태하는 순간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해. 조심스럽게 휴대폰 화면을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물건은 준비했어? 다음 주에 만나자. 명백히 부정한 거래를 암시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태하는 재빨리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였습니다. 단순한 선후임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비리였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어. 5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 이제 끝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급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태하는 그날부터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서의 부당한 명령들, 괴롭힘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비리의 증거들. 모든 것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당하지 않겠어.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하의 일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한 이등병이었지만 내면에서는 치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수첩을 하나 구했습니다. 매일 밤 남들이 잠든 후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4월 15일 14시 30분 박준서 중사개인 세탁물 정리 지시. 4월 15일 19시 당직 업무는 본인이 휴식. 4월 16일 10시 타 부서 업무 지시. 부당 지시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시간, 장소, 목격자까지 상세하게. 박준서는 태하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태하가 5년 전에 그 무력한 학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얘야, 태하야, 오늘 내 당직인데 좀 도와줄래? 네, 태하는 평소처럼 순순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당직실에서 박준서는 편히 잠들었습니다. 태하 혼자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새벽 3시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물건 가져올게. 장소는 그대로. 태하는 재빨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박준서의 사물함도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의심스러운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부대 내부 정보가 적힌 문서들,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될 기밀들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 태하는 확신했습니다. 박준서는 단순한 괴롭힘을 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기밀 유출과 부정 거래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태하를 찾아왔습니다. 얘야, 요즘 너 뭔가 달라졌어? 뭐가?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다르다니까? 민수는 예리했습니다. 태하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박중사님 때문이지? 태하가 순간 굳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알잖아. 너만 유독 많이 시키는 거? 민수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기로서 태하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짜 괜찮아. 그냥 일 좀 많이 시키는 거야? 하지만 민수야. 태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 알겠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민수도 눈치챘습니다. 너 혹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야? 태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박준서가 부대 밖에서 누군가와 만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은밀한 장소에서 의심스러운 봉투를 주고받았습니다. 태하는 멀리서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물리적 증거, 디지털 증거, 그리고 목격 증언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날 밤 태하는 오랜만에 삼촌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장민혁 사단장. 입대할 때 절대 특혜 받으려 하지 말고 정말 어려울 때만 연락하라고 했던 그 삼촌. 하지만 지금이 바로 그 정말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제 정말 어려운 때가 온 것 같아. 태하는 생활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곳으로.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삼촌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의미였습니다.
5년 동안 참아온 것들을 혼자 해결하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부대의 기밀이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국가 기밀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태하 개인의 자존심보다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수라는 든든한 동지가 있었습니다. 충분한 증거도 모았습니다. 이제는 자신감을 가져도 될 때였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결심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삼촌. 태하야, 시간에 웬일이냐? 장민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놀란 것 같았습니다. 태하가 먼저 전화를 건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태하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다는 것을 장민혁도 느꼈습니다. 장민혁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즉시 사단장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천천히 말해봐라. 부대에서 기밀 유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전에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기밀 유출. 장민혁의 목소리가 한층 더 심각해졌습니다. 기밀 유출은 군대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였습니다. 자세히 말해봐라. 태하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학폭 이야기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박준서라는 학생이 저를 괴롭혔어요. 어떻게? 온갖 방법으로요. 물건 망가뜨리고, 협박하고, 따돌리고. 태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만에 어른에게 털어놓는 이야기였습니다. 장민혁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하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답에서도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군대에서 다시 만난 거구나. 내 하필 같은 부대에 제 담당 부사관으로. 그래서 다시 괴롭힘이 시작된 거냐? 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뭐가 다른데? 증거를 모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태하는 박준서의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메시지 내용, 의심스러운 만남, 기밀 서류들.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장민혁은 점점 더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증거는 확실하냐? 네,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어뒀고 목격자도 있어요. 목격자. 제 동기 서민수예요. 저를 도와줬어요. 그 친구도 믿을 만한 애냐? 네,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장민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다. 내일 아침에 헌병대를 보내겠다. 감사합니다. 태하야. 장민혁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섞였습니다. 뭐든 물어보고 싶은 게 있냐? 네, 5년 전 일 말이야. 왜 그때 말하지 않았냐? 태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랬구나. 장민혁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신고한 게 아니라 국가 기밀을 지키려고 신고한 거니까? 네, 그리고 5년 동안 혼자 견뎌내서 고생했구나. 그 말에 태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진짜 어른이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 삼촌. 뭐냐? 고마워요. 고맙긴. 내가 용기를 낸 거야? 장민혁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하야. 네, 내일부터 조금 힘들 수도 있다. 각오는 되어 있냐? 네, 충분히 각오했어요. 좋다. 그럼 내일 보자. 전화를 끊은 후 태하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길고 긴 악몽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어른이 자신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됐어? 내일 헌병대가 온대. 정말. 응, 이제 정말 시작이야. 무섭지 않아? 태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에 찬 미소였습니다. 무섭긴.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어. 그래, 나도 도울게.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민수도 마음이 편해 보였습니다. 친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날 밤 태하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는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정의가 승리할 것입니다. 박준서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5년 전에 자신이 괴롭혔던 그 소심한 학생이 이제는 자신을 끝장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복수의 시간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태하만은 달랐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박준서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파멸을. 태하야, 오늘도 부탁해. 평소처럼 당직 업무를 떠넘기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하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이 박준서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다른데? 하지만 곧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태하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순종적인 후임일 뿐이었으니까요. 오전 10시, 갑자기 부대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헌병대에서 나왔다.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박준서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헌병대. 왜?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헌병대 최연아 중위가 나타났습니다. 차분하고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준서 중사 있습니까? 네, 저인데요. 박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사상 필요에 의해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요. 무슨 일로? 자세한 내용은 도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연아 중위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박준서의 시선이 태하에게 향했습니다. 태하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착함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설마 이 녀석이? 박준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태하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것을.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박준서가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시고 동행해 주십시오. 헌병들이 박준서를 에워쌌습니다. 그 순간 태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준서 중사님. 박준서가 돌아봤습니다. 5년 전에 하신 말 기억나세요? 태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차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셨죠. 박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그 한마디에 박준서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당했다는 것을. 그리고 5년 전에 그 소심한 학생이 이제는 자신을 끝장낼 만큼 강해졌다는 것을. 너 이 자식아. 박준서가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헌병들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폭언과 폭행까지 하시는군요. 이것도 기록해 두겠습니다. 최연아 중위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박준서는 끌려갔습니다. 마지막까지 태하를 노려보면서.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아무런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생활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태하에게 다가왔습니다. 얘야, 이게 뭔 일이야?
필요한 일이었어. 태하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내가 신고한 거야? 응, 왜?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태하의 표정을 보니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태하가 얼마나 참아왔는지를. 오후에 최연아 중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정태하 이등병, 증언을 위해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태하는 담담하게 따라갔습니다. 수사실에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5년 전 학교폭력부터 현재의 괴롭힘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밀 유출의 증거들까지. 증거가 확실합니다. 최연아 중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서 중사는 기밀 유출죄, 직권남용, 그리고 지속적 괴롭힘으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군사재판에서 결정되겠지만 최소 2년 이상의 실형과 불명예 제대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태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한 처벌이었습니다. 박준서의 장기 복무 꿈도 군대에서의 입지도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며칠 후 장민혁 사단장이 태하를 불렀습니다. 삼촌의 사무실에서 만난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수고했다. 아니에요, 삼촌. 아니야. 정말 수고했어. 그리고 미안했다. 네. 5년 전에 내가 힘들어할 때 몰랐던 건 말이야. 장민혁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때는 제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번 일로 내가 특혜를 받는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 태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 그게 바로 정의다. 장민혁은 조카를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정의감을 잃지 마라. 네, 그리고 군 생활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로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태하를 민수가 반겼습니다. 어떻게 됐어? 끝났어. 태하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5년간의 악몽이 끝났다는 의미였습니다. 박중사님은 다시는 볼 일 없을 거야?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가 드디어 자유로워졌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동안 진짜 힘들었지? 응, 하지만 이제 끝났어. 태하의 목소리에는 해방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박준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시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뭐가? 혼자서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실행하다니. 민수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태하의 용기와 지혜에. 혼자가 아니었어. 내가 도와줬잖아.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아니야. 내가 믿어줘서 용기가 났어. 태하는 진심이었습니다. 민수가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복수한 기분 어때? 태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복수일까? 아니면 정의의 실현일까? 복수라기보다는 정의가 실현된 기분이야. 정의. 응,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기분. 태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심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옳은 일을 했다는 만족감이 더 컸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끝난 거네. 응, 이제 정말 끝이야. 그날 밤 태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축하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5년간의 악몽이 끝났습니다. 박준서는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힐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선량함은 사악함을 이겼습니다.
참을성과 지혜가 폭력과 강압을 물리쳤습니다. 태하는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숨어야 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별빛을 바라보며 태하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의감을 잃지 않겠다고,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겠다고, 자신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겠다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자신이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준서 사건이 알려지면서 모든 병사들이 태하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태하가 진짜 대단하다. 혼자서 저런 일을 해결하다니. 하지만 태하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관심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담당 부사관이 배치되었습니다. 최중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박준서를 믿고 따랐던 사람이었지만 진실을 알게 된 후 많은 것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정태하 이병. 네,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말하지 않고 혼자 참아내서 미안했다. 최중사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네. 태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얘야, 너 진짜 대단해. 뭐가? 그런 상황에서 혼자 모든 걸 계획하고 실행하다니?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 나라면 못했을 거야? 민수는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태하의 침착함과 용기를. 근데 말이야? 뭐? 처음에 박중사님이 너한테 그렇게 하는 걸 보고도 나는 그냥 넘어갔어. 미안해. 괜찮아. 내가 나중에 내 말을 믿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앞으로는 그런 일 있으면 꼭 도울게. 고마워.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한 달 후 박준서의 군사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3년, 불명예 제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기미류 출제는 생각보다 중한 죄였습니다. 특히 군대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최연아 중위가 태하에게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만족스러운 결과인가요? 네, 충분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하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박준서는 더 이상 누군가를 괴롭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태하의 군 생활은 평범해졌습니다. 아니, 평범함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기상 나팔 소리를 듣는 것, 동기들과 함께 훈련하는 것,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니. 장민혁 사단장도 가끔 태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떠냐? 잘 지내고 있나? 네, 삼촌. 이제 정말 괜찮아요. 다행이다. 그런데 말이야. 네. 내가 법대 출신이니까 저녁 후에 관심 있으면 헌병 쪽으로 진로를 생각해봐라. 헌병이요? 응. 내가 보여준 정의감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태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다면? 1년 후, 태하는 어느새 일병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도 후임들을 챙겨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절대 박준서처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태하 형, 군 생활 어떻게 해야 해요? 새로 들어온 후임이 물었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하면 돼 일. 그리고 태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혼자 참지 말고 얘기해. 알겠지? 네. 후임이 밝은 대답을 들으며 태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은 절대 누군가를 혼자 고통받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태하는 민수와 함께 부대 뒤편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얘야, 너 요즘 많이 밝아졌어? 그래. 응. 예전에는 항상 뭔가 무거운 게 있는 것 같았는데. 태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뭐? 박중사님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아? 태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궁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가끔은. 복수한 기분 어때? 복수라기보다는? 태하가 말을 멈췄습니다. 뭐? 정의가 실현된 기분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하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끝난 거네? 응, 이제 정말 끝이야. 태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5년 전에 그 무력했던 고등학생은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응, 고마워. 뭐가? 그냥 내 편이 되어줘서. 당연한 거지. 우린 동기잖아. 두 사람은 조용히 걸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태하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은 어떨까요? 저녁 후에는 뭘 할까요? 삼촌이 제안한 헌병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검사나 변호사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절대 정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것이라는 것. 그날 밤 태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로 박준서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 5년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앞으로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배웠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승리할 수 있다. 일기를 다 쓰고 펜을 놓았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태하는 처음으로 진짜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두려움도 없이 그저 평범한 군인으로서 그리고 정의를 실현한 한 사람으로서. 다음 날부터 태하의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시간이 흘러 저녁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태하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뜻밖에도 박준서였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태하는 잠시 망설였지만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태하야,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정말 어렵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부족할 것 같고. 그냥 정말 미안하다. 5년 전에도 군대에서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안다. 여기서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는지. 너를 그렇게 괴롭힐 권리가 나에게는 없었다. 용서해달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냥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나였다면 그렇게 참을성 있게, 그렇게 계획적으로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보여준 정의감을 존경한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 박준서. 태하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분노도 복수심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저녁식 날 가족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장민혁 삼촌도. 수고했다, 태하야.
감사합니다. 삼촌. 이제 뭘 할 계획이냐? 태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법고시 준비할까 해요. 검사가 되고 싶어요. 좋은 선택이다. 장민혁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정의감이라면 훌륭한 검사가 될 것 같다. 부모님도 기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다 컸구나. 네, 엄마. 태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다 컸습니다. 5년 전에 그 무력했던 고등학생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민수도 함께 전역했습니다. 얘야, 우리 정말 해냈다. 응. 너 덕분에 군 생활 재미있었어. 나도. 앞으로도 연락하자. 물론이지. 두 사람은 굳은 약속을 했습니다. 평생 친구로 지내기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하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 태하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전역했다. 2년간의 군 생활이 끝났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많은 것을 배웠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제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겠다. 나와 같은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검사가 되겠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 정태하의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된다. 일기를 덮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문 밖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한 별빛이었습니다. 태하는 그 별빛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항상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것이 정태하의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이 어떻게 정의를 실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있으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드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